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추운데 택시 타고 집에 가게 해놓고는 너네 엄마 아빠 당일에 돌려보내는 건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렇게 안쓰러워. 진짜 이기적이다. 뭐?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됐어? 지난주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 결국 갔잖아. 왜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어. 종현이 너도 화내지 말고. 그래도 이 시간에 어딜 가시게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래. 우리 진짜 갈 거야. 아침에 볼 일도 있었는데 내일 가면 시간도 못 맞출 것 같고. 갑자기 무슨 볼일이요? 아, 그런 게 있어. 우린 이만 갈게. 다음에 보자.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7세 권봉주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늦둥이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뒤 이사한 아들네 집으로 먼 길을 올라간 권 씨와 남편은 당황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고 오기로 하고 오후에 갔지만 늦은 저녁에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 소리를 들으니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 부부가 늦은 시각 5시간 걸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했던 그 이유가 황당했습니다. 사돈네도 왔다가 당일에 갔으니 권 씨 부부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며느리. 하지만 사돈네는 아들네 집과 차 타고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위치였고 권 씨네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무리 공평한 게 좋고 아들에게 서운한 게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멀리서 올라간 시부모를 어쩜 그리 쫓아내듯이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반반 결혼했으니 뭐든 공평해야 한다는 그 말이 어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둘 중 하나가 집을 전부 해갔다면 상대방은 집에 발도 들이면 안 된다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배려 없이 살 거면 요즘 사람들은 뭐하러 결혼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권 씨는 딸 둘에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막내인 아들은 늦게 낳은 편이라 큰딸과 아들은 8살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 거의 누나들이 업어 키우다시피 했죠. 딸들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아들은 한 3년 전쯤 결혼했습니다. 아이고, 아들 결혼한다고? 고민이 많겠어. 왜? 왜냐니? 나는 우리 아들내미 결혼시킬 때 기둥뿌리 하나 뽑았어. 정말? 우리 딸들 결혼시킬 때는 안 그랬는데. 딸이니까 그렇지. 아무리 시대가 달라졌어도 아들내미 장가 보내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지. 딸들을 결혼시킬 때는 몰랐는데 그 말에 좀 고민이 되긴 했습니다. 단순히 딸에게 지원해준 만큼만 해서는 안 되나 싶기도 했죠. 하지만 걱정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청약을 넣었던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심이 되었고 상결례에서 만난 사돈도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물론 반반 해야죠. 입주 전에 전세 살아야 하잖아요. 그것도 반반 하시고요. 그 아파트도 딱 반 내도록 할게요. 안사돈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들도 모아둔 돈도 꽤 된다고 했으니 권 씨 부부의 짐이 그리 무겁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딸들 결혼시키고 몇 년간 막내 장가 보내기 위해 마련해 둔 것이면 충분할 듯 했죠. 그런데 결혼식 땡하면 안 보고 그러지 마시고요.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렇게 지냈으면 하네요. 애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박
바깥사돈이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내외의 첫인상은 다소 차가워 보였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권씨 부부와 나이 차이는 났지만 사돈의 말처럼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넉살 좋은 바깥사돈이 그 자리에서 서로 전화번호까지 교환을 했습니다. 긴장했던 상견례가 예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 뒤로 권씨 부부와 사돈네는 가끔 통화를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명절 정도였지만 그래도 다른 사돈지간들보다는 친근하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집은 좋아? 하긴 새 집이라 당연히 좋겠지. 좋죠. 장모님 이번 주에 토요일에 오시기로 하셨어요. 엄마 아빠도 같은 날 오시겠어요? 아, 그때는 네 아빠 병원 가는 날이야. 그 다음 주에 갈게 그럼.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정도가 되었는데 아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기도 했고 명절에는 얼굴 볼 수 있으니 굳이 갈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사한 아파트에서 집들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자기 집을 장만한 거라 설렌 듯한 모습에 권씨 부부도 큰맘 먹고 가기로 했죠. 올라갈 때 고춧가루 좀 가지고 갈까 하는데. 너희 필요해? 잘 모르겠네요. 이따가 미니 오면 물어볼게요. 아니, 안 사도는 내가 드리기로 했걸랑. 그래서 가져가는 김에 너희도 필요하면 주려고 했지. 장모님이요? 지난번에 샀는데 중국산 같다고 그래서. 우리 거 좀 드리기로 했거든. 아, 정말요? 너희 집에 갖다 놓으면 나중에 네가 안사돈 갖다 드려. 가까우니까. 네. 알겠어요. 집은 문제 없지? 요즘 하도 부실 공사가 문제잖아. 없죠. 아, 보일러가 조금 이상하긴 한데. 뭐? 겉봐라. 날 추운데 얼른 고쳐달라고 해야지. 이게 절차가 있나 봐요. 근데 되긴 돼요. 고장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 얼른 확인해달라고 그래.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었을 때 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 그래도 고춧가루 때문에 연락 드리려고 했거든요. 고춧가루요? 지난번에 저희 집 고춧가루 좀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네. 그랬죠? 그거 이번에 들고 갈게요. 나중에 종현이 시켜서 받으시면 돼요. 아, 참. 주말에 잘 있다가 오셨어요? 네, 뭐. 사돈은 이번 주에 가시는 거죠? 네. 이것저것 챙기느라 정신이 없네요. 그래요? 근데 사돈, 거기서 자고 가시겠죠? 갑자기 바뀐 주제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아, 네. 종현이가 자고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그렇겠죠?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아이고. 멀긴 진짜 멀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저희는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어떻게 사는지 한 번은 봐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네. 그러세요? 근데요, 그 고춧가루 말이에요. 네. 안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왜요?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도 많아가지고요. 아들네도 가져다 주는 김에. 아니요. 안 주셔도 된다니까요. 인사치레로 거절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어쩐지 두 번째 거절은 말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권 씨는 당황했습니다. 한 달 전에 뭐 좀 물어보겠다며 전화해서는 고춧가루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던 안사돈이었습니다. 좀 챙겨달라길래 주려던 것 뿐이었는데
이제 와서 권 씨가 억지로 떠넘기려는 것 마냥 거절하는 게 황당하기도 했죠. 안사돈은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먼저 전화를 건 것은 그쪽이었지만 지금은 한마디 할 때마다 시큰둥한 게 느껴졌고 빨리 끊고 싶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네. 끊을게요. 그렇게 끊긴 전화를 붙잡고 권 씨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래? 사돈이 뭐라 그러는데 그런 표정이야?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말투로 꼬투리를 잡긴 애매했습니다. 고춧가루로 사돈은 안 받아도 된다네. 그래? 그러면 애들 거만 챙겨. 그리고 권 씨는 이내 잊어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잠시였고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사돈이 권 씨에게 차갑게 굴 이유가 전혀 없으니 말이죠. 그리고 권 씨 부부는 토요일 오전 1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저녁 먹기 전쯤 도착할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차 타고 갈 걸 그랬나?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니 힘에 부친 남편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그 긴 시간 당신이 어떻게 운전을 해? 눈도 침침한데 아,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게 조금만 가지고 가자니까. 그래도 시골에서 올라가는데 양손이 가벼우면 되겠어? 요즘 애들 밥도 잘 안 해 먹는데잖아. 그렇게 말하는 권 씨가 든 가방 안에도 반찬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혹시나 권 씨 부부가 간다고 며느리가 밥상에 신경이 쓰일까봐 그런 것도 있었고 아들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먹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들고만 가면 종현이가 데리러 오잖아. 그렇게 권 씨 부부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좀이 쑤실 정도로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이번에 올라갔다 오면은 한 5년은 가지 말자. 남편의 말에 권 씨가 실소했습니다. 권 씨도 사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해서 또 낑낑대며 짐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아니라 10년쯤 뒤에나 와야겠다 싶었죠. 잘 지냈냐? 권 씨의 집이 워낙 멀기에 지난 명절에는 아들네를 보지 못했습니다. 권 씨의 집에 왔다가 올라가면 며느리가 친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워낙 짧기에 안사돈과 상의를 해서 번갈아 가며 왔다 갔다 하기로 했죠. 물론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서 아들네와 사돈은 자주 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명절은 특별한 날이기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도 그러자고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오랜만에 아들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이리 주세요. 아니다. 차 어디 있어? 아들이 버스터미널로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자 아들네 집이 나왔습니다. 벌써부터 돌아갈 일이 걱정되네. 내일 아침에 천천히 가시면 되죠. 버스 시간 여유롭잖아요. 그리고 도착한 아들네 집을 보니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나들과는 달리 20살 때부터 부모와 떨어졌고 너무 멀리 살아서 늘 마음이 쓰이는 막내였는데 아늑한 집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으니 안심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셨어요? 고생 많으셨죠? 아니야. 금방 왔어. 며느리의 인사에 권 씨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반찬 몇 개 싸왔으니까 다른 음식 같은 건 할 거 없어. 아, 그러면 이 앞에서 전골만 하나 포장해 올게요. 그래, 그렇게 해. 그럼 밥만 있으면 되겠네. 그렇네요. 도착하니 5시가 조금 안 됐습니다.
저녁 때는 덜 됐어도 먼 길을 오느라 출출했죠. 저 그러면 다녀올 테니까 짐은 저기 저 방 안에다가 두세요. 손님 방이에요. 아들은 음식을 포장해 오겠다며 도로 나갔고 권 씨는 간단한 옷가지가 든 가방을 아들이 말한 방 안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실에 앉아서 집 구경을 했습니다. 집이 넓고 좋아. 나중에 애 키우기에도 환경이 좋고. 네. 젊은 부부도 많아요. 그렇겠어. 밥솥에서 소리가 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돌아왔고 권 씨 부부는 식탁에 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했죠. 아까 가져온 것 중에서 파란 봉지에 든 건 사돈 거니까 나중에 챙겨드려. 저희 엄마 아빠요? 그래. 고춧가루도 달라고 그러셨다가 그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농사 지은 거랑 아무튼 몸에 좋은 것들 좀 챙겨와 봤어. 아, 네. 다음 주에 제가 전해드릴게요. 식사를 하면서 아들과 남편은 반주도 한잔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니 반갑긴 한 모양인지 남편도 평소보다 꽤나 많이 마셨습니다. 권 씨도 버스 안에서 조금 잤는데도 불구하고 나른한 것이 빨리 눕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들 며느리와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좋아서 점점 굽어지는 허리를 애써 꼿꼿하게 폈습니다. 따뜻한 실내에 있으려니 노곤함이 더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곤 문득 든 생각에 권 씨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보일러는 어떻게 됐어? 아, 별 문제는 없대요. 계속 트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 새 집인데 설마 고장이 났겠어. 그리고 나서 한참 대화가 이어졌는데 며느리의 시선이 자꾸만 벽으로 향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는 듯한 눈짓에 권 씨가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들어가서 먼저 자. 벌써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두 시간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인데 말이죠. 괜히 며느리를 벌세워두는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가라고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에요. 별로 안 피곤해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가시는 건 보고 자야죠. 그러자 며느리를 제외한 모두의 얼굴에 의아한 기색이 감돌았습니다. 권 씨 부부가 가는 걸 보고 간다면 내일 아침까지 안 자겠다는 말일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가라는 말일까? 권 씨 부부는 이곳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짐까지 챙겨온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찬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해맑은 표정을 보자 권 씨 부부는 자신들이 잘못 알았나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주무시고 가시잖아. 근데 가시는 걸 보고 잔다고? 그런데 아들도 권 씨처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엄마 아빠 자고 가신다고 했잖아. 아, 그랬어? 처음엔 권 씨 부부도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운하니 하루는 자고 가라는 말에 늦게 출발했던 것이었습니다. 낮부터 종일 있기엔 아들 며느리가 힘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 내일 아침에 나가야 하잖아. 10시잖아. 엄마 아빠도 그때 같이 나가시면 되지. 아, 나는 오늘 가시는 줄 알고 이불도 안 빨아놨는데 이불 깨끗한데 뭐. 내일 아침에 식사할 것도 없고. 그러자 아들이 당황한 듯 권 씨 부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잠시만 얘기 좀 하자. 그러더니 며느리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권 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얘기가 안 된 것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권 씨 부부가 이곳에서 묵고 가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어째? 이미 시간이 너무 늦은 듯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일찍 오던가 말이죠. 어쨌거나 펑 난감해졌습니다. 그런데 조용하던 안방에서 아들 며느리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빠 약주도 하셨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보내? 당연히 여기서 자고 가야지.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셨어야지. 나는 당연히 돌아가시는 줄 알았지.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전에 얘기 다 했던 거잖아.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자고 가셨잖아. 뭐? 그 얘기가 왜 나와?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 거기까지 돌아가시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거의 우리나라의 끝과 끝이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권 씨가 다시 한번 시계를 보고 가늠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들 며느리의 대화가 어떻게 결론이 나도 권 씨 부부가 이곳에서 자는 건 참 눈치가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툼이 길어지자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방에 있던 짐을 주섬주섬 챙기기 시작했죠. 가게? 아, 그럼 가야지. 여기서 자. 버스 타고 가게? 일단 터미널로 가봐야지. 그 말에 권 씨도 같이 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안 돼서 아들 내외가 안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 가방을 들고 서 있는 권 씨 부부를 보자 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잠시 말이 없던 아들은 권 씨 부부가 자신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가시게요? 목소리가 좋지 않았고 표정은 더더욱 나빴습니다. 아니, 왜 벌써 가시려고요? 권 씨와 남편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늦었잖냐? 우리도 올라오면서 좀 고민을 했어. 그냥 오늘 내려갈까 하고. 그래. 하루 자고 내일 갈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네. 그냥 오늘 늦게라도 가서 내일 하루 푹 쉬는 게 나을 것 같아. 집 잘 구경했고, 잘 먹고, 잘 있다 간다. 남편의 마지막 말에 아들의 표정이 와락 구겨졌습니다. 그러더니 울컥한 마음을 짓씹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주무시고 가세요. 그러자 이번엔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며느리는 권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우리 엄마 아빠는 추운데 택시 타고 집에 가게 해놓고는 너네 엄마 아빠는 당일에 돌려보내는 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렇게 안쓰러워. 진짜 이기적이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에 권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의 내용은 둘째치고 4살 연상인 아들에게 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권 씨 부부의 면전에다가 너네 엄마 아빠라고 칭하는 며느리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그런 며느리에게 화가 난 듯 했습니다. 뭐? 너네 엄마 아빠?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제 됐어? 지난주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같아. 그리고 나중에 장모님한테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 결국 갔잖아. 아들은 크게 화난 듯 숨을 시근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권 씨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집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목소리 높이지 말어. 종현이 너도 화내지 말고. 그러자 아들도 부모 앞에서 차마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는지 깊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에 어딜 가시게요? 기차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래. 우리 진짜 갈 거야. 아침에 볼 일도 있었는데 내일 가면 시간도 못 맞출 것 같고. 갑자기 무슨 볼일이요? 아, 그런 게 있어. 우린 이만 갈게.
다음에 보자. 권 씨 부부가 신발을 신고 나서며 말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따라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뭐? 집까지? 네, 아이고, 너 술 먹었잖냐? 그러자 아들이 아차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우린 이만 가보마. 권 씨가 며느리를 향해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아들이 쫓아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내요? 침통해 보이는 얼굴에 권 씨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뭘 어떻게 보내? 택시 타고 가서 버스 타면 집인데. 아니면 근처 호텔이라도 잡아 드릴게요. 아거 참. 이럴 시간에 들어가 봐. 싸우지들 말고. 사실 지난주에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오셨을 때요. 제가 택시 타고 댁에서 주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미니가 자기도 똑같이 복수하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뭐야? 사돈네를 그냥 보냈어? 아니, 왜? 아니, 제가 장모님 계신 게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아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안사돈이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집 증후군 얘기를 하고 냄새도 난다며 계속 불편해했고 아들은 고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보일러가 이상했잖아요. 날도 춥고 장모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배려한다고 여쭤본 거예요. 택시 타면 금방이니까 차라리 그게 편하지 않으시겠냐고요. 그래서 결국 11시쯤에 택시 타고 가셨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오늘 알았다는 아들. 자기도 똑같이 엄마 아빠를 돌려보내야 직성이 풀리겠대잖아요. 아들은 괴로운 낯으로 말했습니다. 장인 어른은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 좋아하셨고요. 장모님이 기분 나빠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황당하긴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들이 사돈네를 쫓아내기라도 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아들도 나름 배려를 한답시고 물은 것이었지만 서운했을 수 있다고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마음에 담고 있다가 이렇게 권 씨 부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권 씨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며 말했습니다. 어쨌거나 서로 서운한 게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지. 부지런히 가면 1시엔 도착하니까 우리 걱정은 말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도착하셔서 전화 주세요. 그래. 어서 들어가. 춥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그래, 요 앞에 버스 정류장으로 불러줘. 너는 얼른 들어가고. 권 씨가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리고 얼른 발걸음을 옮겼죠. 다행히 택시는 금방 왔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은 아들이 작은 점으로 보일 때쯤에 권 씨 부부가 약속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밤에 돌아가려니 막막하기도 하고 마음이 술렁거리기도 했습니다. 집을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설레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다행히 돌아가는 버스가 바로 있었으니 망정이지 아니면 한참 고생할 뻔했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며느리에게 섭섭하고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시부모를 이렇게 취급하나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나 통화했을 때 조금 이상했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 때문인 듯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일이 설명이 됐습니다. 아마 아들이 집에서 자는 게 어떻냐고 물어서 기분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 씨만의 생각인지는 몰라도 권 씨가 10분 거리에 살았다면 당연히 돌아갔을 것이었습니다. 잠자리 바뀌는 건 권 씨도 좋아하지 않으니 말이죠.
하지만 남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안 섭섭하다고 상대도 안 섭섭하라는 법은 없으니 이해는 갔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복수를 하기 위해 권 씨에게도 똑같이 행동했다는 며느리의 말이었습니다. 자꾸만 너네 엄마 아빠가 어쩌고 저쩌고 하며 아들에게 화를 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듯 자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 말 없이 내내 눈만 감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겨우 도착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니 여태 잠을 안 잤는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직 안 자? 지금 2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도착하셨어요? 그래, 어서 자. 그렇게 전화를 끊자 권 씨는 부족한 잠을 채우듯 금방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에 웬일인지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하기도 전에 따지는 듯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민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네? 애들이 어젯밤에 싸웠다는데 애가 울면서 집으로 왔지 뭐예요? 제가 듣자하니 사돈 내 때문에 김서방이 우리 민이한테 화를 냈다는데. 아니 그게 화낼 일인가요? 권 씨는 대답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으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를 먼저 안 재워준 건 대개 아들이에요. 자기랑 똑같이 한 애를 낳으라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요? 안사돈이 씩씩거리며 말했고 건너에선 말리는 듯한 바깥사돈의 음성도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속에서 천불이 나서 잠도 제대로 못 잤네요. 저도 종현이한테 들었는데 그날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힘들어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보일러도 제대로 안 돼서 걱정돼서 그렇게 여쭤봤다는데 어떻게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먼저 집에 간다고도 안 했는데 김서방이 먼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라고 눈치 주는 거지 뭔가요? 나중에 자고 가라고 했다면서요. 근데도 가신 거잖아요. 아, 그럼 내가 기분 나빠서 거기서 자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수한다고 5시간 걸리는 곳을 그 밤에 되돌아오게 만든 게 잘했다는 겁니까? 그런 걸 떠나서 시작은 김서방이 했다는 거죠. 내 참, 살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신혼의 애를 울면서 친정으로 오게 만들어요? 당장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전하세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내가 우리 딸 서러운 꼴 당할까봐 꼭 반반씩 하자고 했던 거예요. 뭐든 공평해야죠. 택시 타고 10분이랑 버스 타고 5시간이랑 그게 공평해요? 사돈은 여태 자식을 그렇게 가르쳤나 보죠? 당하면 늘 그대로 복수해 주라고. 어른한테도요. 아니요. 당하면 2배, 3배로 돌려주라고 가르쳤는데요. 내 딸이 워낙 말을 잘 듣네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누굴 닮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니 제 아들도 걱정이네요. 시부모한테 너네 엄마 아빠라고 하는 버릇없는 며느리와 함께 살 거 생각하니까 미래에 낳을 자식도 걱정이 되고요. 어쨌거나 애들 일은 애들이 알아서 하게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펄펄 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똑같은 사람이 되기 싫어 금방 끊었지만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그랬다가는 아들 얼굴에 먹칠할까 싶어서 꾹 참고 또 참았죠. 만약 아들이 며느리와 화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 씨는 앞으로 며느리 얼굴을 볼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며칠 잠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정말 사돈네 가서 무릎이라도 꿇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정반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아들의 말에 놀라 되물었습니다. 반반 공평한 게 좋다길래 그냥 반반 갈라서 살자고 했어요. 종현아, 엄마 아빠 때문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냥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된 거예요. 집은 내놨고요. 민희는 처가에 가 있어요. 저도 짐 정리해서 나갈 거고요. 너 괜찮은 거야? 제대로 깊게 생각한 거 맞아? 더 생각하고 말고 할 거 없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단호하게 말은 했지만 목소리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생겼으니 말이죠. 권 씨가 아무 말이 없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민이나 장모님한테 전화 오면 받지 마세요. 그래, 알았다. 아들이 그렇게 마음을 정했다는데 부모가 설득해서 붙여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권 씨의 무거운 대답에 아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남편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말처럼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인간과의 관계가 이렇게 순식간에 바뀌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퍼만 할 일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렸고 또 아이를 낳아 그 아이에게 같은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하면 고개가 가로저어졌습니다. 어쨌거나 아들이 한 결정이니만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마음이 좋진 않지만 더 최악은 피했다고 생각하며 지낼 생각이었습니다. 아들이 현명한 결정을 했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한 달쯤 뒤에 다시 안사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대로 애들 이혼남 이혼녀 만들 일 있으세요? 김서방 좀 설득해 보세요. 네? 자신의 말로는 꿈쩍도 안 한다며 이제는 권 씨를 이용해 자식들을 화해시킬 생각인 듯 했습니다. 저는 모르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뭐라고요? 그렇게 끊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아들의 인성이 어쩌고 부모의 인성이 어쩌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권 씨는 그걸 보고는 사돈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아마 인연은 여기까지인 모양이었습니다. 끝까지 좋은 모습은 안 보여주는구나 싶었고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게 했으니 오히려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이혼남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하더니 최근 들어서는 새로 장만한 집에 권 씨 부부와 두 누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곧 다시 올라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번 방문과는 좀 다르겠구나 싶었죠. 그거 팔아서 다 썼다. 몇 억이라는데 그걸 어디다 다 써요? 설마 큰 오빠한테 다 줬어? 병원비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고 기부도 좀 하고 했다. 왜? 뭐? 그래서 그 돈이 하나도 없다고? 남았어도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 나 죽을 때까지 쓸 재산인데. 아, 그니까 얼마 남았는데요? 알아서 뭐 하게? 나중에 내 똥기저귀 갈아줄 생각 아니면 1,000만 원이 남았든 1억이 남았든 신경을 꺼라. 아니요, 엄마. 문희 말이 사실이에요. 진짜 엄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는 억울해서 살겠어요. 이렇게 장난만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차별이요? 차별이라고 하셨어요? 도련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부모 외면하고 사셨잖아요. 그렇게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아놓고는 정작 어머님 아버님 힘들 때 나 몰라라 한 게 누군데요? 장남 차별이요? 저희가 무슨 혜택을 누렸는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로 인간이라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인 저도 두 분 고생하신 거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자식들끼리 억울한 애만에 할 문제예요? 어머님 돈인데. 정말 엄마한테 뭐라도 받으셨어요. 형수, 헛다리 짚지 마시고 저희 집에 신경 끄세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3세 심수용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 씨는 인간이란 참 이기적이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남편의 형제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외동딸이었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던 터라 잘 알지 못했는데 돈 앞에선 부모도 뭣도 없다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고생하기 싫어 아픈 노부모를 나 몰라라 했던 형제들. 그 이유는 그래 보았자 받을 만한 재산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전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한 번도 여유롭게 살아보지 못했던 부모이니 그렇게 생각했겠죠.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연히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해 알게 된 형제들이 뒤늦게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몫을 내놓으라며 말이죠. 아직 살아계신 시어머니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돈 타령을 하는데 내 형제는 아니지만 이것들이 사람인지 악귀인지 구분이 가질 않았습니다. 시부모 병수발을 10년 넘게 들었던 심 씨는 졸지의 돈에 눈이 먼 불효가 되어버렸습니다. 심 씨도 쉬운 일이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 씨 부부가 아니라면 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돈 때문에 형제끼리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우습고 허무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은 심 씨보다도 남편이나 시어머니가 더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나 시누이 중 누구도 더 이상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두지 않았죠. 심 씨의 남편 강성철은 3남매 중 첫째입니다. 장남이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많은 것을 희생하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장남이라고 더 주거나 차별하는 분들이 아니었고 심 씨의 남편은 책임감이 큰 사람이었죠. 남편은 힘든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던 시부모님이지만 3남매를 키우기에는 늘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옛날 분들 치고는 교육에 깨어 있어 모두 고등학생까지 진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부모님의 권유도 불구하고 심 씨의 남편이 진학을 포기했습니다. 동생들의 대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일찍이 돈을 벌어 동생들은 전부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심 씨의 남편은 뒤늦게 야간 대학을 나왔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고생 진짜 많이 하셨지. 남편은 부모님 얘기를 할 때면 늘 씁쓸해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굽은 등만 기억나.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요. 남편이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심 씨도 남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시기 10년 전부터 함께 살았으니 말이죠. 고생만 하시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심 씨도 안쓰러웠습니다. 어찌 보면 제3자인 심 씨가 보았을 때도 시부모님은 자식밖에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만 아니었다면 여유롭게 사셨을 텐데 늘 그놈의 자식을 뒷바라지 하느라 본인들을 돌보지 못했죠. 자식들은 이미 다 컸는데 참 받았던 것을 부모에게 갚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건 심씨도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가져가려고 안달인 남편의 다른 형제들보다는 적어도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씨는 결혼할 당시 시집의 도움을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둘이 모은 돈만으로 신혼 살림을 차렸습니다. 단칸방에서 시작했어도 아끼고 아껴 천천히 집을 늘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심씨 부부가 결혼하고 몇 년 뒤에 시동생이 결혼했는데 그때는 시부모님에게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심씨 부부는 자발적으로 지원받지 않은 것이기에 그게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결혼할 때는 한바탕 난리가 있었습니다. 상대방 쪽에서 과한 요구를 해서였는데 시부모님이 버거워하니 심씨 부부가 좀 더 보태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부모님은 대출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자니 부모 되기가 참 힘들구나 싶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심씨로서는 미래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인까지 뒷바라지에서 결혼까지 시켜줬으면 그 역할이 끝났다고 봐야 했는데 자식들은 부모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모아두면 자식들이 털어가고 또 모아두면 자식들이 털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초기 자금만 좀 도와주시면 제가 잘해볼게요. 아니,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래.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 왜 아버지한테 손을 벌려? 어느 날 명절에 모인 가족들. 시동생이 시아버지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하자 분위기가 어수선해졌습니다. 심씨를 비롯한 여자들은 음식 준비를 하며 한 발짝 뒤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골치가 아픈 듯 했고 남편은 시동생을 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심씨의 옆에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넘어간 줄 알았지만 얼마 뒤 결국 시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아갔다는 걸 알고는 심씨의 남편이 무척 속상해했습니다. 미쳤구만 정말. 당시에 수천만 원이면 큰 돈이었고 특히나 시부모님에게는 더 그랬는데 그걸 홀랑 가져가 버린 시동생에게 남편은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결혼할 때 지원해준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곧 IMF가 닥치는 바람에 그 돈은 영영 찾을 수 없는 돈이 되었습니다. 금방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했던 시동생은 한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실패를 했으면 얼른 뭐라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텐데 임신한 작은 동서도 내팽개치고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시부모님도 곧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돈이 사라지자 크게 상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그 지경을 하고 있으니 돈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했죠. 결혼할 때 그렇게 콧대 높았던 시누이의 시집도 IMF에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시누이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크고 작게 시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심신해라고 IMF를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엔 안 힘든 사람이 없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업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 망했고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도 잘리거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심씨의 남편도 그중 한 사람이었죠. 여보, 우리도 아버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보자. 아버지한테? 아버님한테 빌려서 숨통 좀 트고 그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면 되지. 심씨도 억울했습니다. 남들은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줘서 난리인데 심씨 부부는 맞은데도 더 받는 거 하나 없었고 오히려 동생들 뒤치다꺼리 했으니 말이죠. 먹고 살만 할 때는 아깝지 않았던 돈이 이제 와서는 아쉬워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래도 돈을 벌어도 젊은 우리가 더 낫지. 그리고 손 벌리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 당신도 나중에 우리 애들이 그런다고 생각해봐. 심 씨도 자식들이 어려우면 당연히 도와주고 싶을 테지만 구체적인 상상을 하니 갑갑하긴 했습니다. 자식들이 심 씨만 바라보며 손을 벌리면 괴로울 것 같았죠. 처음엔 남편에게도 서운했는데 이내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젊은 몸뚱이라도 있기에 심 씨 부부는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몇 년간 휘청거리긴 했지만 극복해냈고 다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동생도 처가의 도움을 받아 식당을 차렸고 시누이도 맞벌이를 해가며 일어섰죠. 그 시기를 지나니 모두들 그럭저럭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에게 돈을 빌려간 남편의 형제들은 형편이 나아져도 돈을 돌려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여유가 없는 와중에도 자식들 살리려고 노력했던 부모의 마음은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았죠. 잊고 살아야지 뭐. 그런 시부모님은 환갑이 한참 지나도 일을 손에서 놓질 못하셨습니다. 심 씨는 그런 시부모님과 그 자식들을 보며 자식들이란 죽을 때까지 부모의 양분을 빨아가는 존재들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심 씨가 아직 40대이던 시절에 제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리가 좋지 않아 자식들끼리 음식을 나눠서 하기로 했었는데 생각처럼 원활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을 이것밖에 안 해오면 어쩌자는 거야? 홀수로만 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고 딸랑 세 가지만 해. 부족하면 여기서 하면 되지. 그럼 나는 뭐하러 집에서 나무리며 뭐며 다 해왔겠어? 에이, 애초에 제사 음식을 한 집에서 준비해야지. 이게 뭐야? 그건 그래. 그럼 다음부터는 모여서 해, 그냥. 번거롭다 번거로워. 안 그래요, 형수님? 심 씨를 돌아보며 시동생이 물었지만 심 씨는 제 몫을 제대로 해왔습니다. 애초에 다 같이 모여서 하자는 말에 싫다고 했던 것이 시동생이었으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사라는 게 음식만 한다고 끝이 아니었고 장보고 청소하고 한번 제사를 지내려면 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시부모님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형님 내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장남이니까. 심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겉으로 표시하진 못했습니다. 심 씨 또한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막대한 책임감을 짊어져야 하는 일이니 말이죠. 아이고 됐다. 그냥 여기서 해. 음식도 내가 할게. 시부모님의 말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시누이까지 심 씨 부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음에도 각자 음식을 싸오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동생과 시누이 모두 투덜거렸습니다. 작은 동서의 표정도 좋지 않았죠. 그리고 제사를 한 번 더 지내보고 결국 심 씨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예 안 지낸다면 모를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 씨가 먼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사 가지고 계속 신랑이 할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하겠다 싶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늦었네. 그러게. 형수님, 이거 다 준비하신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인간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시하면 돌아오는 대답 또한 한결같았습니다. 그래도 장남이잖아요. 맞아. 장님이 괜히 장남이야? 장남이라고 제대로 된 대접이나 받고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심 씨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제사 음식 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지만
아무래도 심씨가 제일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부턴 제사 지내지 말고 명절에도 모여서 밥 한 끼나 먹자.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아버지가 제사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니, 멀쩡히 하던 제사를 왜 없애요? 우리가 지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큰애만 고생시킬 수야 있냐. 맏며느리가 맏며느리고 뭐고. 너희는 그동안 준영이 엄마 고생한다고 인사라도 제대로 해봤냐? 평소엔 말이 없던 시아버지가 시동생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빠, 너도 말 보탤 것 없어. 평소엔 오는 것도 귀찮아하던 놈들이 왜 이래? 그렇게 아쉬우면 너희 집에서 지내자. 아니 왜 저희 집에서? 저는 딸인데. 딸은 자식 아니냐? 그러자 장님이니 재산이 하는 얘기가 쏙 들어갔죠. 심씨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전쯤 시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의식은 되찾았지만 다시는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가 시아버지의 팔순이었으니 연로하시기도 했고 신체 일부가 마비가 되어 누워 지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를 혼자서 돌볼 수가 없던 상황이라 형제들끼리 누가 부모님을 모셔야 하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도 누군가를 돌보기보다는 돌봄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합가에 대한 의논을 하기로 했죠. 형님, 아시다시피 우리 집사람이 몸이 좀 약하잖아요. 명절 때만 되면 어디가 아프다 했으니 핑계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네요. 재수 씨 골프도 치고 그러는 것 같던데 몸이 안 좋다고? 그러자 시동생이 크음하며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아, 몸이 약하니까 운동이라도 하라고 제가 보내는 거죠. 말이나 못하면 덜 얄미울 것 같았습니다. 솔직히 심씨는 시동생이 이렇게 나올 줄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복잡해지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심씨는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심씨와 비슷한 생각을 했겠죠. 남편이 신우이를 돌아보자 신우이가 어색한 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오빠도 알잖아. 우리 석현이 이번에도 대학 떨어지면 진짜 큰일 나.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니 상관이 왜 없어? 집에 아픈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데 애가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를 해? 여태까진 그렇게 마음 편히 공부를 해서 삼수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어떻게 할지 상의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기에만 급급한지 몰랐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상의하자는 게 아니고 자신들의 부모인데도 말이죠. 남인 심씨도 마음 쓰이고 심란해서 잠을 설치기도 하는데 정말로 부모가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 신기할 지경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꼭 남편의 형제들만 만나면 스스로가 그래도 나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살지는 않겠다는 말이잖냐? 아니, 형님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안 모시는 게 아니고 못 모시는 거죠. 그러게? 왜 우릴 나쁜 사람을 만들어? 솔직히 나는 오빠가 모시고 살 줄 알았지 당연히. 신우이의 말에 시동생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형님이 오라고 하길래 오긴 했는데요. 사실 이게 이렇게 회의까지 할 문제인가 싶네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장남이 모셔야 한다고 하지.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단물만 쪽 빼먹고 자식돌이를 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땐 장남 해대는지 몰랐습니다. 너희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다. 너희 어떻게 키우셨는지 몰라서 그래. 아니, 우리들만 자식이에요? 형님은 꼭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네. 빈정거리는 듯한 시동생의 말에 남편의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졌습니다. 그게 아니면 차라리 요양원에 모시죠. 뭐, 아버지도 뭐 거둥이 편치 않으시고 어머니도 허리도 아프고 그러신다면서요. 두 분이 나란히 들어가면 좀 낫지 않겠어요? 아, 막말로 어머니 아버지도 말년에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이 멀쩡한데 요양원 같은 곳에 모실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시아버지도 부축해줄 사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하는 말에 심씨도 속이 뜨거워졌습니다. 나중에 내 자식이 이럴까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형제들끼리만 모였으니 망정이지. 혹시라도 시부모님이 이 얘기를 들었으면 피눈물을 흘렸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표정도 무섭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이 선뜻 시부모님을 모시자고 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심씨의 막내딸인 수연이 심장질환이 있어 작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부모님을 모시자고 차마 할 수 없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심씨 또한 그 때문에 더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삶이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심씨에게 분명 좋은 분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고된 길을 스스로 택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의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시동생과 시누이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된 심씨는 마음이 더 술렁거리게 됐습니다. 참, 모셔서 받을 거라도 있어야 마누라한테 한번 얘기라도 해보지. 아이고. 나보고 시부모 모시라 그러면 집 한 채는 줘야 생각 한번 해보지. 안 그럼 못해. 아버지, 집 빚졌냐? 그럼 네가 모시던가. 그 시골집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친정부모 모시고 산다는 소리 했다가는 우리 집 뒤집어진다. 왜 아직 그러고 사냐? 허이구. 오빠는 언니 눈치 보느라 핑계댄 거 모를 줄 알고? 솔직히 엄마 아빠 돈 가져가서 사업을 그렇게 말아먹었으면 오빠가 모시고 살아야지. 야, 그러는 너는 시집 간다고 한 재산 떼어간 거 잊었어? 피차할 말 없는 사람들끼리 헐뜯지 말자.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심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남편이 보지 못한 게 다행인 듯 했습니다. 만약 심씨의 형제였다면 큰 충격을 받았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생각에 잠긴 심씨에게 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야? 아직 몰라. 병원으로 가실 수도 있고. 병원? 헐, 자식이 셋인데? 그 말을 듣자 심씨 본인도 남을 욕할 처지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딸은 곧 휴대폰에 몰두를 했지만 자식이 셋이라는 마지막 말과 시동생의 대화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한 뒤 잠들기 전 조용히 심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살자. 뭐, 왜 놀라? 다들 안 된다고 하니 우리밖에 더 있어. 수연이야 뭐 건강관리 잘하면 되는 거고. 당신도 어머님 아버님 나한테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모가 자식 키워줬으니까 자식도 부모 모셔야지 당연히. 수연이는 뭐래?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러자 남편이 옆에 누워 부스럭거리며 얼굴을 쓸어내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참 후에 젖은 목소리로 심 씨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살아계셨으면 당신도 당연히 모시고 살자고 했을 거 알아.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결혼한 걸 늘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를 외면하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동생들은 무척 좋아했습니다. 부모님 사셨던 시골집이라도 팔아서 병원비에 보태라고 선심 쓰는 척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렇게 심씨 부부는 10년 가까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준철아, 이번 주엔 네가 어머니 좀 병원에 모시고 가줘라. 아, 이번 주요. 그래. 나도 몸을 뺄 수가 없고 네 형수도 요즘 바빠. 아이고, 누구는 안 바쁜가요? 문희한테는 전화해 보셨어요? 여행 갔단다. 어쩌죠? 저도 좀 곤란한데. 바쁘냐?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 병원은 어떻게? 아, 이거 골치 아프네. 일단 알겠어요. 그래. 좀 부탁한다. 시부모님의 병원 문제도 이렇게 설득하고 부탁을 해야 어쩌다 한 번씩 움직이는 시동생. 그리고 딸이라는 핑계로 자식의 의무는 비껴간다고 생각하는 시누이. 어지간하면 심씨 부부도 부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씨 부부가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지 한두 해 지나자 시동생과 시누이를 만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는 명절에 자기 자식들이 집으로 인사를 온다며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씨는 그게 훨씬 좋았습니다. 밥해줄 입이 줄어들고 얄미운 꼴을 보지 않아도 됐으니 말이죠. 다만 시부모님이 딱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아니, 그거를 그렇게 주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드려요? 정확하게 머릿수대로 갈라야죠. 조의금을 분배하는 걸 가지고 딴지를 건 시누이를 심씨가 황당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시누이 앞으로 들어온 조의금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주자 공평하게 나누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장사를 해서 번 돈도 아닌데 말이죠. 장례 치른 비용은요? 어지간하면 큰 소리 내기 싫으니 원하는 대로 해줬을 테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했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 거냐 물은 적도 없는 시누이였습니다. 그래놓고는 돈 때문에 기웃거리는 걸 보니 화가 났습니다. 시아버지 살아생전 1년에 한 번 찾아올까 말까 했던 시누이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아버지 해가며 울었던 사람과 지금 축의금을 머릿수대로 가르자는 사람이 동일 인물이 맞나 싶었죠. 너는 그걸 똑같이 달라고 그러냐? 형님네가 조의금 제일 많이 들어왔는데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아버지 앞으로 온 것만 좀 떼줘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었습니다. 남편도 핏발 선 눈으로 가만히 동생들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술은 허옇고 까끌했습니다. 반질반질한 동생들의 얼굴과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봤자 고작 몇백이었습니다. 그깟 몇 푼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거론되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하고 너희 목 챙겨서 가라.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실랑이를 하고 있던 남매가 멈췄습니다. 잊고 있던 어머니의 존재가 이제서야 생각이라도 난 듯 말이죠.
역시나 아버지 앞으로 된 재산이 없자 그 뒤론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참 한결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 보면 장점인가 싶었죠. 그러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아니, 엄마 앞으로 시골에 땅이 있었어? 신우이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땅? 내가 여기 근처 지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말이야. 엄마 집 할 때 웬 땅도 같이 팔았다던데 맞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참 낯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땅? 아니, 내가 여기 동네 사람들한테 들었다니까. 10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 할 때 엄마 아빠 농사 짓던 땅까지 같이 팔아서 몇 척 챙겼다고. 그거 우리 거 아니고 빌려서 농사 짓던 거 아니었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하나같이 그 소리를 하더라니까. 그 돈 어디 있어? 아니다. 그냥 엄마 바꿔줘봐. 어머니 주무셔. 내가 내일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끄는 남편이 심씨를 보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정신이 돌았나 보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일찍 신우이가 전화를 하지 않고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너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는 내가 모실게. 황서방도 오케이 했어. 그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생각해보니까 꼭 장남만 부모를 모시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 어이가 없어서 대꾸도 못하고 있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내 앞으로 땅이 있었어. 근데 진작에 그거 팔아서 다 썼다. 몇 억이라는데 그걸 어디다 다 써? 심씨는 어리둥절해서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오빠한테 다 줬어? 그러자 남편은 더 황당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에 신우이도 긴가민가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싼 병원비로도 쓰고 생활비로도 쓰고 했다. 왜? 뭐? 그래서 그 돈이 하나도 없다고요? 남았어도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 나 죽을 때까지 쓸 재산인데. 아, 그니까 얼마 남았는데요? 알아서 뭐 하게? 아니, 내가 이제 엄마랑 같이 산다니까? 누구 맘대로. 다 허락받았어, 황서방한테. 그래? 그럼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데리고 살래? 그러자 신우이가 말문이 턱 막힌 듯 머뭇거렸습니다. 나중에 내 똥기저귀 갈아줄 생각 아니면 1,000만 원이 남았든 1억이 남았든 신경을 꺼라. 대화를 듣자 하니 정말로 그런 돈이 존재하긴 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는 차마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말년에 어머니 병수발을 들 자신은 없는지 잠시 고민하더니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며 돌아갔습니다. 심씨 부부는 할 말은 많았지만 울적해 보이는 시어머니에게 돈의 행방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문희 말이 사실이에요? 진짜 엄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인데 우리는 억울해서 살겠어요? 이렇게 장남만 차별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에 심씨는 뚜껑이 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차별이요? 차별이라고 하셨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부모 외면하고 사셨잖아요. 그렇게 도움이란 도움은 다 받아놓고는 정작 어머님 아버님 힘들 때 나 몰라라 한 게 누군데요? 장남 차별이요?
저희가 무슨 혜택을 누렸는지 어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시동생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심 씨는 울음을 참으며 덧붙였습니다. 정말로 인간이라면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인 저도 두 분 고생하신 거 알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10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자식들끼리 억울하네 마네 할 문제예요? 어머님 돈인데. 정말 뭐라도 받으셨어요, 형수? 헛다리 짚지 마시고 저희 집에 신경 끄세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처음으로 퍼붓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 눈치를 봤지만 아무 말 하지 않으셨죠. 잠시 뒤에 시어머니가 심씨 부부를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서랍장에서 웬 바카스 상자를 여러 개 꺼냈습니다. 이게 웬 거예요? 이게 그놈들이 찾는 돈이다. 상자를 열며 하는 말에 심씨 부부의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전부 4억이야. 4억이요? 아주 예전에 농사짓던 땅을 사뒀어. 너희한테 말은 안 했고. 그때는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일전에 집 팔 때 보니까 그렇게나 됐더라고. 그래서 그거 따로 처분하고 난 다음에 통장에서 매달 조금씩 뽑아놓은 거야. 너 주려고. 절 주시려고요? 그래, 그놈들 모르게 하려고 말 안 했다. 나 생활비 할 건 따로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말고. 이거 너희 해라. 내가 썼다고 하면 아무도 모르는 돈이야. 은밀하게 속삭이는 시어머니를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심 씨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함께 생활하면서도 말이죠. 이것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젊어서 그놈들 안 도와줬으면 그래도 더 남겨줬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안 왔을 거는 있다니까 그러네. 내가 이 나이에 이 돈을 어디다 써? 여태 늙은이들 잘 보살펴준 대가라고 생각해. 이걸로도 부족하지만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애미야.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 나쁜 것들이야. 지들도 똑같이 자식한테 당해봐야 후회하겠지. 시누이와 시동생은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 닥달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고 뽑아서 썼다는데 달리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씨 부부가 차를 바꾼다던가 이사를 하던가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자 긴가민가한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잠잠해졌죠. 시어머니의 나이는 이제 87세였고 아직까지 심씨 부부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여전히 안 좋은 걸 빼고는 대체로 건강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오순도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시동생은 사업 실패로 작은 동서와 별거를 하고 있다고 들었고 시누이의 자식은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만 젓고 말았고 심씨도 신경을 껐습니다. 그런 사람들 걱정은 되지도 않았고 이제는 누구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나 죽으면 꼭 복받기 위해서 잘 말해주마. 심씨의 시어머니는 늘 눈을 마주치면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최대한 늦게 말씀해 주세요. 시동생이야 어찌 살던지 심씨의 가족만 행복하면 됐습니다.
당신이 사업한다 어쩐다 그러는 동안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번에도 잘못됐다며. 어머님, 이 인간이 말이에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다 날려먹었어요. 저희 오빠한테도 돈 빌려서 다 까먹었어요. 너 그걸 왜 엄마한테? 그럼 어디다 말해? 지금 도움 요청할 곳이 어머님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길거리에 나앉아요. 저희 선웅이도 유학 보내야 하고요. 오빠 돈도 갚아야 해요. 선웅이 아빠가 사고 쳤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화병으로 죽어요. 나는 이제 가진 거 없다. 이 집도 있잖아요. 그냥 나를 잡아먹어라. 이 집 없으면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일단 임시로 지내시다가 사정 좀 풀리면 제가 다시 거처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집 주고 떠돌이로 살라는 거야? 저희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모시고 살지를 못해요. 누가 모시고 살라든? 그냥 좀 내버려둬라. 어? 나 좀 살게 내버려둬. 다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잘 살려고요. 저만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 거 안 보이세요? 금방 갚는다잖아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9세 손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말년이 참 박복해졌습니다. 남편이 죽고도 노후 걱정은 없었는데 80이 다 되어 이제와 노후를 걱정하게 됐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인생이 저무는 것 같았습니다. 병든 몸이니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들 때문에 말년에 비참하게 살다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프다는데도 집을 팔아서 사업자금을 대달라는 아들. 그리고 그 와중에 손주 유학 좀 보내달라는 며느리. 그렇게 헌신하며 키웠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손 씨는 삶이 허무해졌습니다. 그리고 후회됐습니다.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아니만 중요해 보이는 아들 며느리가 이제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돈을 가져갈 때는 세상에 다시 없을 효자처럼 굴고 뒤돌아서면 금세 부모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자식들. 내 자식이 평생 이룬 것을 내줄 수 있었는데 부모와 자식 마음이 참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자식을 피해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와 노인네 욕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손 씨는 말년이라도 좀 마음 편히 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손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생기지 않았는데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이라 오냐오냐 키워졌습니다. 손 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었는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내 새끼 하며 돌아가셨죠. 다행히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던지라 아들은 좋은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지만 잘 키웠다고 친척들도 부러워했었던 기억이 났죠. 가족은 화목했고 손 씨의 인생도 평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님, 선웅이 좀 맡겨도 될까요? 언제? 오늘 오후에요. 왜? 무슨 일 있냐?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어제부터 으슬으슬하더니 몸이 좀 안 좋네요. 그래? 그럼 데리고 와라. 네. 감사해요. 며느리와의 사이는 평범했습니다. 직장은 그만두고 살림을 했는데 이렇게 자주 손 씨에게 아이를 맡겼습니다. 손 씨도 손주 보는 게 좋아서 힘들어도 웬만하면 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 손주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죠. 손 씨의 일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아들 며느리도 잘 살고 있어서 걱정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은 지속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초등학생쯤 됐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명절에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다가 우연히 나온 말에 손씨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둬? 아들은 꽤나 좋은 직장에 다녀 연봉도 높은 편이었는데 그래서 외벌이로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보겠다는 아들. 손씨로서는 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한참 전에 결정한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사업이야? 그러니까요.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선웅이 엄마도 말리는 거면 다시 좀 생각해봐. 그러자 아들은 답답해하며 대꾸했습니다. 남들처럼 떵떵거리면서 살려면 이렇게는 안 돼요. 무조건 사업을 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잘 살 수 있어. 결혼할 때도 양가에서 집을 사줬고 아들도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데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이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100% 큰 돈 벌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게 무슨 사업인데 그래? 어디서 무슨 위험한 일을 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무얼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들었을 때는 사업 자체는 건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건전한 것과 돈을 버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죠. 네가 사업 같은 걸 언제 해봤다고 그래? 해본 사람만 하나요? 그리고 다 연줄이 있어서 세금 관련한 부분도 다 매듭을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만 손 씨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어쨌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니까 부모가 나서서 말릴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니 말이죠. 그리고 반년쯤 지났을 때 아들 며느리의 때깔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차 샀어요. 선웅이 통학시키는데 차가 너무 낡은 것 같아서요. 산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그래도 요즘엔 학교 앞에 외제차 끌고 다니죠, 다들. 어느새부턴가 씀씀이가 커진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돈벌이가 괜찮은가 보다. 뭐 아무래도 월급쟁이보다는 낫죠, 사업이. 아들이 사업하는데 불만이 있어 보였던 며느리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좀 대박을 친 게 있어서요. 그래? 네. 그래서 사업 자금 들어갔던 거 거의 회수했어요. 잘 됐다. 재주가 좋네. 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확실한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앞으로 몇 년 더 있으면 진짜 돈방석에 앉는다니까요. 그런 건 어떻게 알고 한 거야? 아는 선배가 이렇게 돈을 좀 벌었어요. 어이고, 다들 대단하다. 걱정은 됐었지만 어쨌거나 돈을 잘 번다니 안심이었습니다. 어머, 선웅이 학원 갈 시간 됐다. 저희 이만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고생이 많다. 애 키우랴 살리 말이야. 안 그래도 다음 달부터는 일하는 아줌마 쓰기로 했어요. 기쁜 듯 웃으며 대답하는 며느리.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아들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손신의 가족도 어려움 없이 살았지만 한 번도 일하는 사람을 집에 둔 적은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또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지난 명절에 봤을 때만 하더라도 신수가 훤해 보였는데 어쩐지 헬쑥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자금 좀 융통해 주세요. 무슨 자금? 사업 자금이요.
지금 좀 자금이 막혀 있어서 급하게 필요해요. 그렇게 잘 된다던 사업인데 어떤 연유로 자금줄이 막힌 것인지 몰랐습니다. 손 씨도 남편도 난감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달라는 듯이 구는 아들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 씨는 아들의 사업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지만 손 씨 부부에게까지 손을 벌려야 하는 것이라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었죠. 그냥 빌려달라는 거 아니고요. 투자예요, 투자. 큰 건이라서 그래요. 그러면서 수익이 나면 배로 주겠다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선웅이 아빠 돈 버는 거 보셨잖아요. 그래도 선웅이 아빠가 수완이 좋아요. 금방 갚을 거예요. 아니, 돈을 그만큼 벌었으면 번 돈으로 투자를 해도 해야지. 어떻게 우리한테 달라고 그래? 게다가 그렇게 큰 돈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업에 대해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금줄이 어떻게 막히면 당장에 돈이 없을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차라리 사업자 대출인지 뭔지 받아서 해.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나 싶었는데 아들은 이자가 비싸다며 손실을 닥달했습니다. 아들이 생각을 해보라며 돌아갔고 남편은 고민이 되는 눈치였습니다. 순철이 알지? 그놈이 지금 지 아들이랑 절연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말이야. 그게 돈 좀 꿔달랬는데 안 꿔줘서 아들놈이 연락을 끊어버렸다더라고. 그래서 돈을 주겠다고요? 투자라고 하니까. 그리고 하나 있는 아들이 좀 도와달라는데 부모가 돼서 어떻게 모른 채 해? 그래도 그 큰 돈을 덥석 줘요? 그러면 당신은 애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그러면 좋겠어? 손실하고 물론 그걸 원할 리는 없었습니다. 다만 좀 더 신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민 끝에 아들을 도와주자고 손실을 설득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당연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처럼 아들은 다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나면 돌려준다던 말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벌면 엄마 아빠한테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한동안은 또 사치를 부리길래 여유가 생겼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던 것인데 아들이 뒤통수를 긁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벌긴 벌고 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다른 데서도 돈을 좀 빌려서요. 우선 그것부터 갚고 드릴게요. 사업자 대출도 이자 때문에 안 받는다고 하더니 어디서 돈을 빌린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손 씨 부부의 돈은 아들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려났는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손 씨로서도 거금이 들어갔기에 궁금해서 한두 달쯤 지나서 다시 묻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당장은 못 드려요.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거 잘 되면 그때는 절반은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딘가 싶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모양인지 다음 명절에 봤을 때는 얼굴이 까칠해 보였습니다. 고민이 있는 듯 자꾸만 생각에 빠져 있기도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가벼운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싸운 듯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요? 선웅이 엄마랑 싸웠어? 싸우긴요. 근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 그러자 아들이 손으로 얼굴을 마구 쓸었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듯이 얼굴이 구겨졌습니다.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말고 고개를 젓던 아들. 얼굴 빛이 너무 어두워 차마 추궁하지 못했는데 얼마 뒤에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아들네 부부가 왜 그랬는지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접게 됐다는 거야? 아들이 찾아와 털어놓은 이야기에
손 씨 부부는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사업이 잘 안 돼서 손 씨 부부의 돈을 한 푼도 못 돌려주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투자라며? 아들 며느리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넨 남편도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투자죠. 근데 투자가 어떻게 늘 수익만 나겠어요? 잃을 때도 있는 거지. 그럼 내가 도박이라도 했다는 말이야? 도박이라뇨. 저도 잘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된 걸 어떡해요. 죄송해요. 어떻게든 만회해 볼게요. 대신 당장은 못 드린다는 말씀 드리려고 왔어요. 지금은 땡전 한 푼 없고 집 밖에 안 남았다는 아들의 말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손 씨의 돈도 돈이지만 아들네의 미래도 걱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괜찮아졌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다시 직장에 다니는 건 어때? 하지만 아들은 그러는 대신에 사업 자금을 조금 더 대주면 어떻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남편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다며 말이죠. 그러자 아들은 작은 금액을 수시로 가져갔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말이죠. 빈털터리가 됐다는 아들네를 차마 외면할 수 없어서 돕다 보니 이제는 손 씨 부부가 아들 가족을 건사하게 생겼습니다. 너, 이제는 돈 못 주니까 알아서 살아? 그러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손 씨가 최후의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별 수 없었던 아들이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에 다니던 곳만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월급을 받으니 숨통이 트인 듯 보였습니다. 그나마 다른 빚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남편이 했던 말처럼 아들 내외와는 조금씩 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힘들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다며 손 씨 부부를 원망했습니다. 부모가 받쳐주질 않아서 하고 싶은 꿈을 못 펼치고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뒷바라지 한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러니 자식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요. 그러다 2년쯤 뒤에 손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또다시 사업에 실패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너 회사에 다니고 있던 거 아니었어? 다니긴 했죠. 하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에 만족할 수 없었던 아들이 손 씨 부부에게 알리지 않고 1년 전부터 또다시 사업을 해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사업자 대출이며 주택담보대출이며 할 것 없이 전부 받았고 또 전부 잃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힘든데 아들은 거기에다가 죽으라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너 알아서 해? 그렇게 말렸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찾아오고 전화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선웅이 엄마가 이혼하자고 그래요. 제발 어떻게든 좀 해주세요. 나보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든 막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이번엔 진짜 제대로라고 그래서. 저도 선웅이 아빠 믿고 신용대출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어머님은 선웅이 아빠가 저지른 일에 이렇게 나몰라라 하실 수가 있으세요? 며느리의 하소연에 손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왜 지들 둘이 상의해서 벌린 일을 가지고 손 씨를 잡는지 몰랐습니다. 사업 얘기만 나오면 사업 수완이 좋네 어떻네 하면서 함께 설득했던 일을 벌써 잊은 듯 했습니다. 손 씨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고 가슴은 답답해서 고구마 100개를 삼킨 것 같이 콱 메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시련을 주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아들 하나 낳았을 뿐인데 손 씨의 인생을 참 힘들게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줬던 사업자금도 있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자다가도 그 생각에 눈이 떠지고는 했었는데 아들네가 갚을 길이 없는 줄 아는데 내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감내했습니다. 안 그래도 궁지에 몰린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떠밀 수는 없었으니 말이죠. 그런데 해도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장례가 끝난 지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이런 폭탄 발언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엄마, 저 이혼하면 우리 선웅이는 어떻게 해요? 저 지금 목이라도 매달고 싶은 심정이에요. 목을 매달고 싶은 건 손 씨였습니다. 며칠 동안 얼마나 시름시름 앓았는지 기운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중내산에 하는데 아들까지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손 씨 보고 대신 죽으라는 말인가 싶었죠. 진짜 이제는 죽은 듯이 회사 다닐게요. 한눈 안 팔고 일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결국에는 시골에 있는 땅을 전부 처분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서 노후 자금을 위해 모아뒀던 돈 일부에도 손을 댔습니다. 쥐고 있던 재산이 아들 때문에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도 사치 안 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까딱 잘못하면 노후를 걱정해야 할 판이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마당의 미래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 같아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만 평생 하다가 늙어 죽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80, 90이 되면 아들이 과연 자신을 돌봐줄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직장에 다닌다고 한들 지들 코에 붙이기 바쁠 텐데 말이죠. 그래도 그 뒤로는 오랫동안 쥐 죽은 듯 살았습니다. 아들네가 조용하자 손 씨도 좀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 씨가 팔순을 목전에 뒀을 때 위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손 씨는 의사의 말을 듣고 태어난 듯 보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모든 걸 포기한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발걸음이 무척 느릿느릿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허무하게 끝이 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까만 머리에 보조개 들어간 웃음 짓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손 씨는 쭈글쭈글 주름진 몸뚱이에 병까지 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문성아, 바쁘냐? 아, 예. 좀 바쁜데요. 선웅이 엄마한테 전화해 보세요. 아니다. 지금 선웅이 때문에 바쁠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다. 그냥 해봤어. 나중에 전화할게요. 손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병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않고 끊었습니다. 아들이 정신없이 바빠 보이기도 했고 또 이걸 아들에게 알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손주까지 알게 된다면 괜히 시험을 망칠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쓸쓸했습니다. 옆에 남편이라도 있으면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온 인생이면 이런 때에 기댈 사람 하나 없나 싶었습니다. 다행히 초기라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고령이라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손주가 수능을 보고 주말에 아들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또 심각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선웅이는 시험은 잘 봤대? 선웅이 그거 수능 망쳐가지고요. 미치겠어요. 미치긴 뭘 미쳐? 어차피 유학 보내기로 했잖아. 지금 당장 유학을 어떻게 보내냐. 살림 좀 피면 보내기로 했잖아. 살림은 언제 펴? 그리고 선웅이가 시험 망치고 싶어서 망쳤어? 당신 때문이지. 그러게 수능 전날에 애를 왜 혼내?
수능 전날에 공부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혼내야 하는 거 아니야? 컨디션 조절해야 하는 거 몰라? 컨디션 조절은 뭐 맨날 하냐? 당신은 애 공부하는 거 들여다본 적도 없으면서 그래? 그러는 당신은 맨날 애 학원 데려다 주고 데리러 가고 난리 부르스를 쳤으면서 애가 수능 하나를 제대로 못 봐? 손 씨 앞에서 말다툼을 하는 아들 부부를 보니 하려던 말이 들어갔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들 며느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사업한다 어쩐다 그러는 동안 나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이번에도 잘못됐다며? 어머님, 이 인간이 말이에요.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줄 아시죠? 아니에요. 다 날려먹었어요. 저희 오빠한테도 돈 빌려서 다 까먹었어요. 너 그걸 왜 엄마한테? 그럼 어디다 말해? 지금 도움 요청할 곳이 어머님밖에 없는데. 아들은 뒤돌아서 한숨을 쉬었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손 씨는 대꾸할 기력도 없이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좀 도와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 길거리에 나앉아요. 저희 선웅이도 유학 보내야 하고요. 저희 오빠 돈도 갚아야 해요. 선웅이 아빠가 사고 쳤으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화병으로 죽어요. 죽는다는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암에 걸렸다고 하니 죽음에 가까운 사람은 손 씨인데 죽는다는 소리가 점디 젊은 며느리 입에서 참 자주도 나온다 싶었습니다. 나는 이제 가진 거 없다. 그 말을 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 집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세를 가늠하는 아들을 보니 이게 아들인지 도둑놈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를 잡아먹어라. 이 집 없으면 나는 어디서 살라는 거야. 일단 임시로 지내시다가 상황 좀 풀리면 제가 다시 거처 마련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집 주고 떠돌이로 살라는 거야? 저희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모시고 살지를 못해요. 누가 모시고 살라든? 그냥 좀 내버려둬라, 어? 나 좀 살게 내버려둬. 다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다 잘 살려고요. 저만 잘 살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저도 발버둥 치는 거 안 보이세요? 금방 갚는다잖아요. 도리어 아들은 손 씨에게 화를 냈습니다. 위암이란다. 네? 위암에 걸렸다고. 네 엄마. 그러자 아들이 놀란 듯 입을 벌렸습니다. 금방 갚는다고? 나 죽기 전에는 갚을 수 있겠냐? 아니, 언제부터요? 그게 중요하냐? 아들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만 가봐라. 집이고 뭐고 나 죽으면 그때 가져가든 해. 엄마, 얼른 가. 좀 누워야겠으니까.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며 돌아갔습니다. 시끄럽게 다투던 아들네가 사라지니 손 씨도 살 것 같았습니다. 골이 다 울릴 지경이었습니다. 손 씨는 누워서 애써 잠을 청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 쉽게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산 것 같은데 그래서 남은 게 뭐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들이 돈 달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 싶었습니다. 위암이 치료가 되든 안 되든 말년에는 아들네가 멀쩡하게 사는 것 보고 또 손주 대학에 들어가는 것 보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스트레스 없이 지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저 바람뿐이었고 며칠 뒤에 아들의 연락을 받고는 이제 모든 걸 포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냐? 위암이라뇨.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래도요. 하나뿐인 자식이잖아요. 너희 바빠 보여서 말 안 했지. 그게 말이 돼요?
진짜 그날 집에 와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부모 걱정은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말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도 정말 슬프고 가슴 아파요. 근데 제 사업도 급하고 우리 선웅이 대학 문제도 너무 급해요. 무슨 말이야? 당장 돈도 메꿔야 하고 선웅이 엄마는 선웅이 유학 못 보내면 갈라서 자고 그러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재산 탈탈 털어서 너 사업 자금도 메꿔주고 또 선웅이 유학까지 보내달라는 말이지 지금? 선웅이 유학은 그러고도 여유가 있다면 보내겠다는 거죠.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유학이 먼저 어쩌고 저쩌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너 정말 망나니가 따로 없구나. 네? 손 씨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에 아들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네가 인간이라면 어떻게 지금 그 말이 나오겠냐? 아니 망나니라는 말도 아깝다. 망나니는 인간이기라도 하지. 엄마, 지긋지긋하다. 아마 병이 난 게 너 때문인 것 같아.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게 허구한 날 속썩이고 손 벌리고 그러니까 병이 안 나겠어? 그동안 가져간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그런데 이제는 관짝까지 열고 돈을 꺼내가려고 하네. 관짝이라뇨. 아주 당장 네 엄마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냐? 나이 먹으면 집도 필요 없는 것 같냐? 돈도 필요 없는 것 같고. 이놈아 100세 시대인데 20년은 더 살 거다. 그러니까 너한테 한 푼이라도 가는 일 없이 20년 동안 남은 돈 알뜰살뜰 다 쓰고 죽을 거야. 손 씨 앞으로 나오는 연금과 남은 예금, 그래도 부족하면 집을 가지고 연금을 받으면 혼자 못 먹고 살지 않았습니다. 치료받는 것이야 보험도 많이 들어놓았으니 괜찮았습니다. 나중에 거동 못하게 생기면 모든 재산 처분해서 요양원에라도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내만 손 씨의 재산을 건들지 않는다면 노후는 거뜬했습니다. 당연히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말이죠. 물론 저 아들놈만 눈앞에서 치운다면 명줄이 1, 2년은 더 늘어날지도 몰랐습니다. 손 씨가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아들이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하도 눌러대서 귀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차라리 이사를 가버리자 싶었습니다. 이참에 집도 한참 줄여서 작은 아파트로 가면 목돈도 생기고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은 작전을 바꿨는지 집에 찾아오지 않았고 이번엔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남의 딸을 고생을 시키고 자기 아들 돈까지 가져가냐며 따졌습니다. 둘이 부부잖아요. 알아서 살게 냅두세요. 갚을 게 있으면 그쪽에 얘기하시고요. 선웅이 엄마도 사업하는 거 대찬성한 거 모르시는 거 아니실 테죠? 그러니까 사돈 돈까지 가져다 바쳤을 거 아니에요. 엉뚱한데 화풀이 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고 싶거든 사돈이 주시던가 하세요. 저는 더 이상 줄 게 없습니다. 할 만큼 했어요. 뭐라고요? 그러면 둘이 이혼시켜도 할 말 없으시겠죠? 돈 잘 벌 때는 같이 쓰는 돈이고 못 벌면 이혼한다 소리가 나옵니까? 참 부부애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세요. 저는 더 이상 관여 안 할 테니까. 어쩌면 남 탓하는 건 며느리나 사돈이나 똑같은지 몰랐습니다. 제 아들도 참 머저리 같지만 똑같은 사람끼리 잘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수능시험을 망친 제 아들 유학을 보내달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천생연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일 처음 집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을 때 그때 거절해야 했습니다. 사이가 멀어질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파국은 없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사업을 했을지 몰라도 손 씨가 재산을 잃는 일은 없었을 테니 말이죠. 자신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그렇게 모든 걸 퍼주지 못해서 안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남편도 딱했습니다. 이런 자식을 믿었던 손 씨 부부 모두 바보였습니다. 몇 년을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1년을 살더라도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만 보다가 나중에 불황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마지막이라며 매달렸습니다. 이번에 일어나야 그동안 빌린 돈을 갚지 않겠느냐며 말이죠. 하지만 지나간 돈에 미련을 뒀다가는 더 많은 걸 잃을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았습니다. 아들 또한 믿는 구석이 있으니 저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 덜 소중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선가 공짜로 튀어나온 돈이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손 씨가 사라져야 손 씨도 아들도 사람답게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손 씨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손 씨의 세상이 잡음없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치료받지 않아도 암이 완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손 씨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촉이라 노령이라도 고칠 수 있다기에 남은 인생 끝까지 희망차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병만은 점차 물러났죠. 가장 힘들게 하는 존재가 이젠 없으니 이젠 스스로만 생각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흘러간 세월, 잃어버린 돈, 시간, 자식, 이런 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씁쓸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아직 손 씨에겐 미래가 있으니 말이죠.